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길고도 깊은 침묵의 미학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창밖에는 어스름한 달빛이 내려앉고 여러분의 방 안에는 오직 저의 목소리와 고요한 공기만이 감돌고 있네요.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와 대화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그 대화가 나를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은 뒤늦게 깨닫곤 합니다. 우리가 소중하다고 믿었던 그 솔직함이라는 무기가 사실은 나 자신을 겨누는 칼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 때문에 내일 아침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관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한 채죠.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릴지도 모르죠.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서 몇 시에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전 세계 곳곳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밤을 맞이하고 계신지 무척 궁금하거든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사람을 오래 만나고 인생의 구비구비를 돌아보면 한 가지 분명해지는 진리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저지르는 가장 뼈아픈 실수는 나쁜 말을 내뱉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굳이 말해버린 것이지요. 우리는 어릴 적부터 질문을 받으면 정직하게 대답하는 것이 예의라고 배웠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남이 물으면 성실하게 답해주는 것이 따뜻함이고 사람됨의 증거라고 굳게 믿어왔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 선한 마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수함을 이용하려 들죠. 어떤 질문은 여러분의 삶이 진심으로 궁금해서 던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특정 계급으로 분류하고 평가하고 맛 좋은 소문의 재료로 만들기 위해 교묘하게 던져지는 그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그 분위기가 아무리 화기애애 보여도 딱 4가지 질문에는 절대 제대로 답하지 마십시오. 대답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품격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입으로 자기 가치를 깎아먹는 일을 참 자주 합니다. 나는 원래 뒤끝이 없어, 나는 숨기는 게 없어 라고 호탕하게 웃으며 말하지만 그 솔직함이 결국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오해를 부르며 나중에는 소중한 관계마저 산산조각 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는 언제나 선의로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솔직함이라고 부르는 것의 80%는 TMI, 즉 너무 과한 정보일 때가 많죠. 누군가에게 내 통장 잔고를 다 보여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은행원이 되어주는 건 아니니까요. 오늘 여러분을 보며 환하게 웃던 사람이 내일은 얼음처럼 차가워질 수 있고, 오늘 여러분의 등을 두드리며 위로하던 사람이 내일은 여러분의 치부를 안주 삼아 흉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갈 때보다 더 쉽게 흔들립니다. 마음이 변하면 어제의 비밀은 오늘의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고대 로마의 정치가 카토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하는 것을 배운 사람은 많지만
침묵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드물다. 이 말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한 지혜의 정수입니다. 지혜로운 어른은 사람을 믿지 말라는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의 마음이 언제든 변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변덕스러운 파도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장면을 겪곤 합니다. 유쾌했던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을 때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 말이죠. 아,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도무지 떠나지 않고 맴돕니다. 그때 여러분은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애씁니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이해해 주겠지.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가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그 말이 이미 내 손을 떠났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말은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화살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상대의 기억 속에서 제멋대로 변형됩니다. 학술적으로 말하자면 이는 심리적 가용성 휴리스틱에 의한 타인 평가의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믿고 싶은 방향으로 해석하며 자신의 편견에 맞춰 타인의 정보를 재구성하죠. 그러니 여러분은 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 상대가 여러분을 오해할 수 있는 재료를 공짜로 건네준 셈이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한 침묵의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경계의 기술입니다. 말해야 할 때 입을 여는 사람은 세상에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입을 닫아야 할 때 고요를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세상의 존중은 후자에게 따라옵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가벼워 보이고 만만해 보이는 법입니다. 마치 뷔페 식당의 저렴한 음식들처럼 말이죠. 반면 어떤 사람은 말이 적어도 묵직한 존재감을 뿜어냅니다. 말을 아끼는 그 태도 자체가 나는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선이 있다라는 강력한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는 학벌이나 재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대답하지 않을 권리를 얼마나 우아하게 사용하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절대 제대로 답하지 말아야 할 질문은 아주 일상적이고도 무례한 질문, 바로 돈에 대한 것입니다. 연금은 얼마나 나오세요? 요즘 형편은 좀 어떠세요? 그 집값 많이 올랐죠? 이런 질문들은 겉으로 보기엔 다정한 안부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하나의 숫자로 요약해 버리려는 시도입니다. 숫자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을 계급으로 분류하는 가장 잔인한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받아요 라고 대답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삶의 철학을 가진 아무개라는 인격체로 남지 않습니다. 상대의 머릿속에서 여러분은 100만 원짜리 인생으로 고정됩니다. 이때부터 관계는 미세하게 하지만 아주 불쾌하게 뒤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을 시기하며 돈도 많으면서 인색하다고 험담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형편도 되시는데 이번엔 좀 더 내시죠라며 당연한 듯 요구를 시작합니다. 반대로 액수가 적으면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겠네라는 식의 원치 않는 동정과 무시가 따라붙죠. 둘 다 건강한 존중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상태로 대하는 것이니까요.
참고로 월급사라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고대 로마 병사들에게 지급하던 소금살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만큼 돈은 생존과 직결된 것이기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타인의 주머니 사정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주머니는 결코 공개적인 전시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숫자를 주지 마십시오. 상대가 캐물으면 그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지요. 이 말은 거짓말도 아니고 과장도 아닙니다. 불필요한 참견의 문을 닫는 아주 세련된 빗장입니다. 상대가 그래도 대충 얼마쯤 되냐고 집요하게 파고든다면 절대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그저 차분하고도 부드럽게 같은 말을 반복하십시오. 네, 지장은 없습니다. 반복은 무례함이 아니라 단단한 경계입니다. 경계가 분명한 사람에게 사람들은 묘한 경외심을 느낍니다. 이 사람은 자기만의 공간이 확실하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진짜 예의는 상대의 무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 사이에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는 통장 잔고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그 절제된 말 한마디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단단해야 할 울타리가 때로는 가장 위태로운 구경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돈이라는 장벽을 세우는 법을 익혔다면 이제는 우리 삶의 가장 깊숙한 성역인 가정과 자식이라는 영역에 울타리를 칠 차례입니다. 사실 명절이나 오랜만에 동창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오가는 질문이 무엇인가요? 아들은 요즘 뭐해? 딸은 시집 갔어? 며느리랑은 사이좋고? 같은 물음들입니다. 질문자의 말투는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한 차 한 잔처럼 다가오지만 그 안에는 생각보다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대화를 관심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타인의 사생활을 해체하여 자신의 삶과 비교해 보려는 지독한 본능의 발현일 뿐입니다. 가정사가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더 이상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중의 소문이라는 괴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소문이 된 당신의 집안일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양념이 쳐지고 왜곡되어 다시 여러분의 귀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길을 선택하죠. 화려한 자랑이거나 씁쓸한 하소연이거나. 하지만 이 두 길 모두 끝은 절벽입니다. 먼저 자랑을 볼까요? 자식이 대기업에 취직했거나 전문직이 되었거나 손주가 영재라는 이야기는 하는 사람에게는 도파민을 선사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비교의 저울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상대의 자식이 승승장구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겉으로는 박수를 치지만 속으로는 자기 자식과 비교하며 묘한 박탈감을 느낍니다. 내 자식은 왜 저러지? 라는 우울함이 스며드는 순간 축하는 시기심으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시기심은 관계를 조용히 갉아먹는 산성용액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축하를 받는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이라는 부채를 지우고 있는 셈입니다. 소위 말하는 엄친아라는 존재는 사실 유니콘과 같습니다. 소문만 무성하고 정작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우리 모두를 괴롭히는 상상 속의 괴물 말이죠. 자식의 성공을 나의 명예로 치환하려는 태도는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아 경계의 모호성, 바운더리 앰비귀티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자식의 성취를 자신의 자아와 동일시하면서 부모는 자식이라는 독립된 인격체를 자신의 인생 2회차 아바타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소연은 어떨까요? 우리 애는 연락도 없어. 며느리가 너무 쌀쌀맞아 같은 말들은 순간의 동정을 이끌어낼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여러분의 이미지를 문제 있는 집안의 어른으로 낙인 찍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위로해주던 사람들도 반복되는 하소연을 들으면 속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저 집안은 콩가루구나. 저 사람 성격이 오죽했으면 자식들이 저럴까. 결국 여러분은 위로받는 피해자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에너지 뱀파이어가 됩니다. 더 비극적인 건 밖에서 흘린 이 불평들이 돌고 돌아 결국 자식의 귀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엄마가 밖에서 내 흉보고 다닌다며 이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부모와 자식 사이의 신뢰는 유리잔처럼 깨져버립니다. 유리잔은 붙일 수 있지만 금이 간 자국은 영원히 남는 법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소한 잡지식이 하나 있습니다. 가족팸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아시나요? 고대 로마어인 파물루스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하인 혹은 가까운 종자를 뜻했습니다. 즉, 한 울타리 안에서 운명을 함께하며 서로를 지키고 시중드는 긴밀한 관계를 의미하죠. 그런데 우리가 밖에서 가족을 흉보거나 자랑하는 행위는 이 긴밀한 운명 공동체의 기밀을 적진에 넘겨주는 배신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서양 속담에도 더러운 빨랫감은 집안에서 빨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치부는 안에서 해결해야지 밖으로 들고 나가는 순간 그것은 오물이 되어 온 동네에 냄새를 풍길 뿐입니다. 가정사를 묻는 질문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대화를 중립지대로 강제로 이동시키는 것이죠. 누군가 아드님은 이번에 승진했어? 라고 묻는다면 네, 제 밥값은 하고 사나 봐요 라고 짧게 답하고 바로 화제를 돌리십시오. 며느리와의 관계를 묻는다면 그럭저럭 잘 지냅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 사는 방식이 우리 때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라며 세대론적인 이야기로 뭉뚱그리십시오.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기대하며 눈을 반짝이는 상대에게 여러분은 지루한 대답이라는 방패를 던져야 합니다. 흥미로운 먹잇감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이 무례한 호기심을 잠재우는 가장 우아한 방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정이 없는 거 아니냐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정은 가족의 사생활을 타인의 입방아로부터 보호해 주는 데서 나옵니다. 자식은 부모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자식에게도 자신만의 흑역사를 가질 권리가 있고 부모에게조차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모임에서 자식의 직장 생활, 연애 상담 내용, 심지어 건강 상태까지 시시콜콜 늘어놓는다면 그것은 명백한 인격 침해입니다. 마치 사위가 사업 잘 된다는 소문을 동네방네 내는 것은 아직 광내지도 않은 새 차를 빌려주겠다고 광고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일이죠. 자식 이야기가 나오면 입을 무겁게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품격은 수직 상승합니다. 모임에서 모두가 자식 자랑에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조용히 미소만 지으며 다들 건강하게 지내면 고맙죠 라고 말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단단하고 기뻐 보입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묘한 권위가 생깁니다. 함부로 가정사를
캐묻지 못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아우라 말이죠. 사람들은 은연중에 느낍니다. 아, 저분은 자기 집안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구나. 함부로 말 섞을 뿐이 아니네. 존중은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자식을 두었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입이 무거우냐에서 결정되는 법입니다. 이제부터 누가 여러분의 가정사를 파고들려 하면 마음속으로 3번만 다들 바쁘게 살지요를 외치십시오. 그리고는 화제를 날씨나 음식이나 혹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건강으로 돌리십시오. 남의 자식 잘된 이야기에 진심으로 박수 쳐주는 여유를 보이되 내 자식 이야기는 안개 속에 감추어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안개는 신비로움을 주지만 지나친 노출은 추함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이라는 거친 풍랑 속에서도 평온한 항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항구의 지도를 아무에게나 건네주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어른으로서 자식을 지키고 나아가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돈과 자식이라는 외부의 방어선을 구축했다면 이제는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마음의 요새를 점검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자신의 깊은 속마음과 약점을 타인에게 너무 쉽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요즘 마음은 좀 어때? 많이 힘들지? 밤에 잠은 잘 자고? 이런 물음들은 마치 굶주린 이에게 내미는 따뜻한 빵처럼 느껴집니다. 그 다정함에 취해 우리는 무장해제를 하고 맙니다. 사실 나 요즘 너무 우울해. 배우자 때문에 죽고 싶어. 정신과 약을 먹기 시작했어. 같은 말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죠. 순간적으로는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해방감을 느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찰나의 시원함이 평생을 따라다니는 낙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셨나요? 인간관계라는 것은 참으로 묘합니다. 비가 내리는 새벽이시 공허함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매달리고 싶어집니다. 그때 가장 친하다고 믿는 이에게 전화를 걸어 내 밑바닥을 다 보여주죠. 상대는 그래, 내가 다 이해해라며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여러분은 안도하며 역시 이 사람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것은 역사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우리네 평범한 일상의 흔한 풍경이기도 합니다. 관계의 온도가 변하는 순간 여러분이 털어놓았던 그 눈물 어린 진심은 상대의 손에 쥐어진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옵니다. 이것을 학술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가져오는 관계, 권력, 불균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약점을 보여주는 순간 정보의 균형은 깨집니다. 정보를 가진 쪽이 권력을 쥐게 되는 것이죠. 사이가 좋을 때 비밀은 공유되지만 사이가 나빠지면 비밀은 통제의 수단이 됩니다. 저 사람 사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잖아. 약 먹는 거 너만 알고 있어라. 는 식의 소문이 퍼지면 여러분이 힘들어서 했던 말들은 어느새 이상한 사람이라는 증거로 둔갑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깊은 사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한 줄로 요약하기 좋은 흥미진진한 가십거리만을 원할 뿐이죠. 여기서 잠깐 사소하지만 기발한 잡지식 하나를 나누어 볼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비밀을 털어놓는다는 뜻의 영어 단어 confide는 라틴어 confide에서 왔습니다. 완전하게 천과 믿다 피데가 합쳐진 말이죠. 즉 상대를 완전히 믿어야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신이 아닌 인간을 상대로 이 단어를 너무 남발합니다. 완벽한 믿음이란 사실,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독에 중독되어 자신의 패를 다 보여주고 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속마음을 털어놓는 행위의 본질은 치유가 아니라 노출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내면의 성찰이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지 동네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술기운에 나 사실 우리 아들하고 영 끊었어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도 아니고 고백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감정적인 스트립쇼나 다름없습니다. 박수 받을 때는 좋겠지만 무대 불이 꺼지고 나면 그 수치심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으로 남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구석을 안주 삼아 씹어대는 사람들의 입을 막을 방법은 단 하나, 처음부터 그들에게 재료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요즘 마음이 어때? 라고 집요하게 묻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께 긍정의 언어로 단단히 매듭짓기 전략을 추천합니다. 덕분에 하루하루 감사하게 지내요. 혼자 있는 시간도 나름의 운치가 있더라고요. 라고 답하는 것이죠. 이 말은 힘든 게 전혀 없다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내 안의 폭풍을 나 스스로 잘 다루고 있다는 성숙함의 선언입니다. 나 힘들어 죽겠어 라고 징징대는 어른보다 오늘도 무사히 보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미소 짓는 어른에게 사람들은 무의식적인 존경을 보냅니다. 하소연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결국은 밀어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늘 자기 불행을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 분이 있나요? 처음엔 안쓰러워 도와주려 하지만 만날 때마다 그 우울함에 전염되다 보면 결국 전화를 피하게 되지 않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점은 공유할수록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무겁고 칙칙하게 만듭니다. 고대 인도의 잠언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의무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강한 자의 권리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방은 여러분만 아는 열쇠로 잠가두십시오. 그 방에 불을 켤지 말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지 남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에 맡길 일이 아닙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때로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누군가에게 소리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걸요. 그럴 때는 사람이 아니라 종이를 찾으십시오. 일기장에 독서를 퍼붓거나 산을 오르며 허공에 대고 외치십시오.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생성형 AI에게 하소연을 하셔도 좋습니다. 적어도 기계는 여러분의 비밀을 가지고 뒤통수를 치지는 않으니까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말만큼이나 무의미한 부탁은 없습니다. 그 말을 덧붙이는 순간 그 비밀은 이미 온 동네의 공용 자산이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품격 있는 어른은 고독을 친구로 삼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아무에게나 내면의 지도를 보여주는 사람은 결국 길을 잃게 됩니다. 나 좀 알아줘라고 외치는 대신 스스로를 다독이며 나는 내 마음을 잘 관리하고 있으라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무례한 질문이 들어올 때 다 지나가는 일이지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짧게 끊어내는 그 단호함이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대화의 주도권을 준다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깊이를 조절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제 밤이 깊어갈수록 여러분의 마음도 조금 더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아픈 곳을 쿡쿡 찌르며 대답을 기다릴 때 그 침묵의 찰나를 즐기십시오.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속마음은 세상이라는 거친 들판에 내놓기엔 너무나 소중하고 연약한 보석입니다. 그 보석을 돼지 목에 걸어주지 마십시오. 오늘 밤 여러분의 가장 깊은 진심은 오직 여러분 자신과만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반전은 여러분이 말을 아꼈을 때 일어납니다. 말을 줄이면 오해가 줄고 오해가 줄면 관계가 맑아집니다.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모여들듯 맑은 인격을 가진 사람 곁에는 진정한 인연들만이 남게 됩니다. 타인의 호기심에 휘둘리지 않고 묵직하게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이야말로 노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술 작품입니다. 자, 이제 이 마음의 요새를 더 견고히 다지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살아온 흔적인 과거라는 이름의 유령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말입니다. 마음의 요새를 견고히 하셨다면 이제 우리 인생의 뒤편에 놓인 그림자를 다룰 시간입니다. 바로 과거의 실수, 흑역사, 그리고 뼈아픈 실패의 기록들이죠. 사람들은 참 묘한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화려한 현재보다 그 이면에 숨겨진 어두운 과거를 캐낼 때 훨씬 더 큰 카타르시스를 느끼거든요. 모임에서 누군가 툭 던집니다. 형님, 젊을 때 사업 크게 말아먹은 적 있지 않아요? 그때 왜 그랬어요? 후회되는 일 하나쯤은 다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봐요. 이 질문은 얼핏 보면 인간적인 고뇌를 나누자는 제안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약점을 수집하여 평가의 도구로 삼으려는 아주 위험한 유혹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겸손이라는 이름의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면 상대가 나를 더 친근하게 여길 거라 착각하죠. 아유, 나도 왕년에는 정말 막장이었지. 보증 한번 잘못 써서 집안을 풍비박산 낼 뻔했어라고 허허 웃으며 무용담처럼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실수를 고백하는 순간 상대는 그 속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정의할 부정적 데이터를 얻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성실함이 10가지라면 스스로 내뱉은 치명적 실수 한 가지는 그 10가지 공든 탑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파괴력을 가집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부정성, 편향 네가티비티 비아스에 의한 인상 형성의 비대칭성이라는 현상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진화론적으로 생존을 위해 긍정적인 정보보다 위협이 될 만한 부정적인 정보에 5배에서 10배 더 강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달라졌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타인의 뇌는 여러분이 말한 그 실패한 과거의 한 장면에 고정되어 버립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 자기 얼굴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내고 있는 셈입니다. 밤에 갑자기 이불을 차며 떠오르는 흑역사를 굳이 대낮의 햇살 아래로 끌어올려 전시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 그건 겸손이 아니라 자학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 사소한 잡지식 하나를 전해드릴까요? 우리가 흔히 품격 있는 사람에게 쓰는 프레스티지라는 단어의 어원을 아시나요?
놀랍게도 라틴어 프레스티기움에서 왔는데 원래 뜻은 착각 혹은 속임수였습니다. 즉 품격이란 자신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을 영리하게 감추고 보여주어야 할 부분에 집중하게 만드는 일종의 고도의 연출이라는 것이죠. 마술사가 무대 위에서 자신의 실수한 손동작을 감추듯 지혜로운 어른은 자신의 과거 허물을 굳이 드러내어 현재의 권위를 깎아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말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는 오직 현재의 태도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구구절절한 변명보다 지금 여러분이 내뿜는 단단한 공기를 신뢰합니다. 만약 누군가 집요하게 과거의 아픈 곳을 건드린다면 저는 여러분이 현재로 옮겨 붙이기 기술을 쓰길 권합니다. 다 지난 일이죠. 후회할 시간에 오늘을 더 잘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 문장은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더 이상 그 문을 열어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아주 우아한 거절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타인의 과거를 캐내어 안도감을 얻으려는 비극 중독자들이 꽤 많습니다.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라는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비교 우위를 점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흑역사를 던져주는 것은 굶주린 하이에나에게 신선한 고기를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고통을 영양분 삼아
자신의 자존감을 채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아주 싱겁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 일 덕분에 배운 게 많아서 지금은 같은 실수는 안 합니다. 라고요. 구체적인 장면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설명은 문을 여는 행위이고 침묵은 문을 잠그는 행위입니다. 조금 가벼운 농담을 섞어 볼까요? 우리가 흔히 인싸가 되고 싶어 과거의 비밀을 털어놓지만 사실 진짜 인싸는 남의 비밀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지 자기 비밀을 다 까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 옛날에 바람 피울 뻔했어 라고 말한다고 해서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는 건 5분뿐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여러분은 모임의 잠재적 바람둥이로 낙인 찍혀 소문의 중심에 서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 제발 술윤에 내가 왕년에 말야로 시작하는 자기 파괴적 고백은 넣어두십시오. 그건 솔직함이 아니라 술이 여러분의 품격을 대신 팔아넘기고 있는 중이니까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저질렀던 과거의 실수는 이미 흘러가버린 강물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 흙탕물을 다시 휘저어 지금 마시는 깨끗한 물까지 탁하게 만들려 하시나요? 과거는 그저 과거의 자리에 두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당당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굳이 과거의 유령들을 불러내어 지금의 행복을 방해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신뢰와 무게감으로 대우받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고백하는 습관은 그 신뢰의 기둥을 스스로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자식들에게나 지인들에게 나도 옛날엔 철없었어라고 말하며 웃는 것보다는 말없이 묵묵하게 현재의 자리를 지키는 뒷모습이 훨씬 더 큰 교훈과 울림을 줍니다. 어른의 사과와 반성은 밖으로 향하는 소란스러운 외침이 아니라 안으로 향하는 깊은 침묵과 변화된 행동이어야 합니다. 이제 누가 여러분의 흑역사를 궁금해하며 눈을 반짝거려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건 제 성격상 말 안 하는 게 편하네요. 그냥 좋은 쪽으로 생각하며 삽니다. 라고 미소와 함께 마무리하십시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과거는 여러분을 만든 재료이지 여러분을 가두는 감옥이 아닙니다. 그 감옥의 열쇠를 남에게 쥐어주지 마십시오. 오직 현재의 빛나는 모습만으로 대화의 장을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이 선물한 최고의 지혜이자 품격입니다. 과거를 설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보여준 친절한 미소와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신중한 말 한마디가 그 어떤 과거의 고백보다 여러분을 더 빛나게 증명해 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어두운 과거의 그림자를 뒤로 하고 우리를 더 우아하고 생동감 있게 만들어줄 입을 열어야 할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사생활을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그 마법 같은 대화의 기술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4가지 금기라는 단단한 갑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어른의 품격은 방어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매력은 그 갑옷 사이로 비치는 은은하고도 따뜻한 빛, 바로 우리가 입을 열어야 할 때 내뿜는 향기에서 나옵니다. 내 사생활을 꽁꽁 감추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마법 같은 대화법, 그것은 바로 충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임에 나가면
흔히 겪는 풍경이 있죠. 물가 걱정, 병원 이야기, 자식 걱정으로 테이블 위에는 음식보다 피로가 먼저 쌓입니다. 그때 누군가 공기를 바꿉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비춰주는 말로 말이죠. 그 첫 번째 비밀은 바로 구체적인 칭찬과 감사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요즘 별일 없으세요? 라고 물을 때 하소연 대신 이렇게 답해 보세요. 별일이 왜 없겠어요? 오늘 이렇게 좋은 분들과 맛있는 밥 먹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별일이지요. 이 한마디에 사람들의 얼굴이 환하게 풀립니다. 상대를 인정해주는 말은 그 어떤 명품 옷보다 여러분을 우아하게 보이게 합니다. 여기서 잠깐 품격 있는 칭찬의 요령을 알려드릴까요? 단순히 예쁘다, 멋지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태도를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오늘 얼굴이 참 편안해 보이세요. 말씀하실 때 상대를 배려하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같은 말 말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성장 마인드셋, growth mindset을 통한 인지적 유연성의 확보와 연결 짓기도 합니다. 타인의 장점을 발견하려는 노력 자체가 우리의 뇌를 더 젊고 유연하게 유지해 주니까요. 두 번째로 입을 열수록 매력이 넘치는 주제는 바로 여러분의 취향입니다. 돈과 건강, 자식이라는 세속적인 주제에서 벗어나 자연, 꽃, 차 한 잔, 책 한 권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취향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단정해서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요즘 아침에 베란다 난초 향을 맡는 재미가 쏠쏠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묘한 여유가 느껴집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잡지식 하나를 보태자면 취미 호비라는 단어의 어원을 아시나요? 18세기의 아이들이 타고 놀던 목마 호비 홀스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즉 나를 어딘가로 즐겁게 데려다주는 도구라는 뜻이죠. 여러분을 즐거움으로 데려다주는 그 작은 목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늙어가는 노인이 아니라 현재를 즐기는 탐험가가 됩니다. 요즘 저는 식물들과 대화를 나누곤 하는데요. 다행히 식물들이 대답을 안 해서 다행입니다. 만약 베란다에 상추가 제게 물 좀 제때 줘라 라고 대답하기 시작했다면 저는 지금 유튜브가 아니라 상담실에 앉아 있어야 했을 테니까요. 이런 소박한 농담 한마디가 대화의 긴장을 녹입니다. 또한 배움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우라는 말은 스스로를 무덤으로 밀어넣는 말입니다. 요즘 유튜브로 요리 레시피를 하나씩 따라해 보는데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손주랑 대화하려고 스마트폰 신기능을 배우고 있어요 라고 말해 보세요.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삶의 호흡이 정체되지만 새로운 것을 익히는 순간 우리 몸에는 생기가 돕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How are you를 외우고 돌아서면 Who are you가 되는 제 뇌의 기적 같은 망각 능력을 매일 체험하고 있죠.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즐겁습니다. 도서관에 자주 갔더니 사서분이 저를 고전문학계의 인플루언서라고 부르기 시작하더군요. 팔로워는 저 혼자뿐이지만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무언가에 몰입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죠. 진정으로 늙는다는 것은 호기심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라는 격언처럼 여러분의 눈동자에 호기심의 빛이 서려 있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곁으로 모여듭니다. 마지막으로 곤란한 질문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대답 프레임을 정리해 드릴게요. 무례한 질문이 오면 일단 닫는 문장을 쓰세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다들 바쁘게 살지요. 그리고 즉시 전환 문장을 던지세요. 그런데 오늘 차 맛이 참 좋네요. 시스는 요즘 건강 어떠세요? 마지막으로 고급 주제인 칭찬이나 취향으로 대화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정보는 주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훨씬 좋아졌죠.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최후의 무기입니다. 대답하지 않을 권리를 우아하게 행사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로 빈자리를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노후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눈 긴 여정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말은 줄이고 마음은 넓히는 법, 침묵으로 나를 지키고 미소로 타인을 품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에서 단단한 방패이자 따뜻한 촛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이 무거워질수록 인생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여러분의 말이 향기로워질수록 주변은 꽃밭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서서히 목소리를 낮추어 볼까요? 밖은 고요하고 세상의 소음들도 하나둘 잠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남아있던 불안이나 말실수에 대한 후회들도 이제 저 멀리 어둠 속으로 흘려보내세요. 오늘 밤은 그저 평온한 숨소리에 집중하며 내일 아침 새롭게 태어날 여러분의 단단한 자아를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불은 포근하게 덮으셨나요? 머리맡에 작은 등도 이제 끄셔도 좋습니다. 어둠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쉴 수 있는 가장 깊은 안식처니까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았던 그 순간들, 침묵으로 자신을 지켜냈던 그 찰나의 승리들을 축하합니다. 이제 모든 긴장을 풀고 깊은 잠의 바다로 천천히 가라앉으세요. 저의 목소리도 이제 안개처럼 서서히 흐려지며 여러분 곁을 떠나겠습니다. 부드러운 꿈결 속에서 여러분은 가장 품격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따뜻한 밤, 평온한 꿈, 그리고 가장 눈부신 내일의 아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요한 평화가 여러분의 방 안 가득 머물기를